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요새 들어와서 자주 뵙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 교과서 103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활동 부분인데요. 일단 1번에 보면 부동산 관리의 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주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는데,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절대 관리라는 말과 섞어 쓸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처분입니다. 처분이란 말은 절대로 관리란 말과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어떤 물건이 내 거일 때 관리지 내 거 아니면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건 남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관리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관리라는 말 속에 처분이라는 말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저 과거 기출문제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처분은 부동산 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 뭐냐면, 관리 영역 속에 처분의 개념은 포함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사용됐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 관리 영역이라고 해서 자산, 또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관리 영역은 약간씩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시설, 자산, 부동산 관리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깊숙한 학습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강조해 드리는 거 암기만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게 돼요.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 3번에 부동산 관리 내용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부동산 관리 내용 할 때, 자, 맨 앞 글자를 따면 법경기죠. 그럼 우리가 뭐 배웠어요? 법경기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게 복합 개념, 다른 말로 복합적,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3번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복합적 관리. 그렇죠? 근데 복합적 관리 속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가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때 보통 우리가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왜 여러분 협의가 나오면 좁은 의미고 광의자가 나오면 넓은 의미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보통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얘는 지금 복합적 관리인데, 이 복합적 관리 속에서 기술적 관리를 협의, 좁은 의미의 관리라고 보고, 그 협의에, 즉 기술적 관리에다가 법률과 경제를 묶으면 광의, 넓은 의미의 관리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자체가 크게 토지와 건물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적 관리를 막론하고 토지와 건물의 관리로 구분이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 관리도 원래는 토지의 기술적 관리, 건물의 기술적 관리, 또 경제적 관리도 토지의 경제적 관리, 또 건물의 경제적 관리, 원래 이렇게 구분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관리가 구분되지만 우리 시험에는 건물의 관리 위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관리 보면 이런 말 있나요? 설비, 위생, 보안, 보전. 그런 말 없습니까? 자, 기술적 관리에서 여기는 이제 기술적 관리의 의미 자체를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받아보시면 건물의 기술적 관리에는 설비, 위생, 보안, 보전 관리가 속한다,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기초서니까 내용 다 빼고 의미만 지금 가져놓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법률적 관리를 얘기할 때는요, 미리 알아두세요. 계약이라는 말이나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적 관리를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컨대 권리 분석이다, 권리 조정이다, 뜻이 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권리 분석, 권리 조정,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권리. 이 말 나오면 답은 뭐다? 법률적 관리. 바로 끝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경제적 관리는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회계 관리다, 수지 관리다,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꼭 30년 내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인력 관리 아시죠?
인력 관리는 무조건 경제적 관리에 속하는데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에선 인력 관리를 슬쩍 뭐 법률적 관리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게 30년 내내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어려운 대목이 아니고 무슨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 나오면 뭐가 답이다. 이 등식이 성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4번에 관리 방식 나오죠. 근데 관리 방식도요, 이게 웃긴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순서를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여긴 지금 자가, 위탁, 혼합 관리의 순서로 나와 있죠. 오케이? 근데 요 입장은 이제 자가 관리의 반대가 위탁 관리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제가 만약에 수험생 입장이라면 저는 관리 방식의 변천 순서로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자가 관리고, 이거 혼합 관리를 거쳐서 위탁 관리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 방식이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잘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자가 관리는 자기 관리예요. 자치 관리라고도 해요. 오케이? 그 말은 뭐냐?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자기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자기 관리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원래 제가 이 관리 방식의 변화 순서를 기억해 달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나왔는데 제목상 맨 앞에 나왔다. 이 말은 그게 가장 먼저 주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방식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관리 방식이 뭐다? 자기 관리예요. 그럼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순서로 따지면 가장 오래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 관리 방식 중 가장 오래된 전통적 관리 방식 그러면 곧바로 답이 자기예요. 응? 근데 원래 관리 방식의 변화 순서는 혼합 관리를 거쳐서 위탁 관리 방식으로 오거든요. 그럼 위탁 관리 방식은 순서로 따지면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understand? 그러면 위탁 관리 방식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가장 현대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장 현대적 관리 방식으로서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하다. 뭐 있다고 말 나오면 위탁 관리 아니겠나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위탁한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관리니까 관리의 전문가, 전문 업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 위탁 관리 아닐까요? 그럼 내가 직접 해요? 남한테 맡겨요. 남한테 맡기죠. 그럼 여러분 내가 직접 한다면 직접 관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남한테 맡기니까 무슨 관리라고 할까요? 간접 관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그 표현들을 외우려고 하시기 전에 그래 자기 관리는 내 걸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한다고 해서 직접 관리야. 그럼 내가 안 하고 남한테 맡기는 건 직접에 반대니까 간접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굳이 외울 것도 없는 게 아니야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순서로 따지면 자가 여기서 혼합을 거쳐서 위탁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혼합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혼합의 뜻이 뭐예요? 뭔가 짬뽕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가 짬뽕됐느냐? 자기 관리 방식과 위탁 관리 방식을 절충한 관리 방식이 바로 뭐다? 그냥 혼합 관리예요. 그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운데 꼈죠. 자기에서 혼합을 거쳐서 위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말이 나올까요? 혼합관리 방식은 자기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건너가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장들이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다 기출문제 지문들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고 해서 전혀 뭐 어렵고 힘든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문장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관리 방식의 뜻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받아보시면 각 관리 방식별 뭐 장단점 같은 거 나오는데요. 그냥 한두 개 맛보여 드릴게요. 자, 내 걸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무슨 관리죠? 자기 관리. 그럼 내 거잖아요. 그럼 남한테 맡길 때보다 내 거를 아끼는 마음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예쁘게 말하면 무슨 말 나오는 줄 알아요? 관리 3방식 중 자기관리 방식은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가장 강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장 아끼는 마음이 크지 않느냐?
그리고 뭐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에 적합하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예컨대 곰돌이가 자기가 소유한 상가 건물 관리하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은 뭐 몇 달 후에 무너지겠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남한테 얘기합니까? 지 건물인데 아시겠죠?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보안 관리 그리고 기밀 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식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기 관리라니까요. 오케이. 그럼 뒤집어서 가장 전문성이 높은 관리 방식이 뭐죠?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가장 전문성이 높으니까 뭐 비효율적 관리가 뭐 관리를 방지한다 또는 뭐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외우기보다는 내가 직접 관리할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을 거고 전문가에게 맡길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를 조금씩만 생각해 본다면 말만 좀 번지르게 써놓은 거지 내용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학자라고 무슨 뭐 저기 신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아시겠어요? 끝! 그 다음 오른쪽 넘어오시면 마케팅이 나와요. 아니 근데 우리가 무슨 드라마 보다 보면 무슨 마케팅 팀장이다. 근데 웃긴 건 드라마에서 그 마케팅 직원하고 그 유명한 그 재벌 실장님은 많이 이렇게 엮여지는 걸 왜 모르겠네. 그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요. 희한하게 마케팅 그 직원하고 그 실장님하고 좀 많이 엮여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상목에 하면서 또다시 뭐 이제 역경을 거치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 현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런 드라마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저 30대 뭐 초중반의 그 실장님 있는 경우 그 드라마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은 그 드라마를 보고 현실로 인식한 나머지 그 눈이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어떤 걸 팔아 먹으려고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케팅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팔아 먹겠다 이런 말 쓰면은 좀 이제 출제 미녀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이 마케팅은 단순히 이 판매와는 좀 다른 개념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팔아먹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는 제가 그랬잖아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예쁘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 읽어만 주세요. 굳이 외우지 않고도요. 딱 문장 나오잖아요. 가장 이쁜 말은 맞는 말이에요. 가장 이쁜 말은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왜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가 되느냐? 예전에는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과거에는 주택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살 집 자체가 부족한 거라. 그래서 이 아파트 공급자, 쉽게 말하면 건설업체가 새 아파트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 굳이 무슨 광고라든지 요번에 뭐 요거 새 아파트 분양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살 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 칼자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인 건설업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인 어떤 수요자가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 시장이었다고 과거가. 좀 예쁘게 말하면 매도자 중심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니 지어서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팔렸으니까 굳이 뭐 아양떠고 예쁘게 그 애교를 떨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양적으로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집 자체가 부족하진 않다고. 그럼 집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집을 팔아 먹으려니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떨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인데 우리 개론이 또 고급진 과목이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또는 매도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또는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오늘날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된다. 그거 아니에요. 칼자루 이제 사는 쪽이 쥐고 있으니까 애교를 좀 부려봐야 되지 않느냐. understand? 끝. 자, 그 다음. 그래요. 이거저거 다 필요 없다고요. 마케팅론에서 나오는 건 가로 2번밖에 없어요. 가로 2번의 마케팅 전략이 있죠. 여기서 문제가 안 나오면 제가 성을 갈아요. 왜냐? 마케팅론은요. 제가 봐도 출제할 부분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마케팅 전략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3차원 전략 그러거든요. 일단 제목을 보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 나와요. 얘는 성격상 공급자 중심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또 보시다 보면 고객 점유 마케팅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목 속에 고객자가 붙었다면 칼자루 누가 갖고 있다? 고객.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관계 마케팅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때 관계는 뭐냐? 맨 앞에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이었고 두 번째 고객 점유는 수요자 중심이었다면 관계 마케팅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요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을 뭐라 그런다?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보는 겁니다. Understand? 근데 그거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 시장 점 마케팅 전략은 내용 있고 많은데 고객하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몇 줄 없죠?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디를 내겠습니까? 그래요. 왜? 양 많은 쪽이 보기 만들기 쉽거든. 그러나 나머지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할 때 양 적은 것부터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관계부터 봐요, 관계. 걔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생산자, 소비자, 뭐 지속적 관계 유지 이 말로 하면 끝나.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쁘게 말하면 일회성 거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러는데 일회성 거래에 대한 반성이 뭐냐? 한 반 퍼나먹고 땡친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하고 등장한 방식이 뭐다?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요. 거기 브랜드란 말 나와요. 이게 브랜드 나오면 눈 감아요. 그냥 브랜드 나온 순간 관계가 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걔는 두 개 하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클럽에 가요. 부킹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말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라. 물론 이 관계 마케팅의 끝은 가정 파괴입니다. 자, 그다음 고객적인 마케팅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 아직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고객적 마케팅인데요. 얘도 두 가지 말세요. 첫째, AIDA 나와 아이다. 아이다란 말 있어요? 이 아이다란 말이 결국 어른이 아니다, 아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한 번은 그 아이다의 뜻을 물어본 적도 있어요. A, attention, 주의, 주목. I, interesting, 흥미, 관심. D는 desire, 욕구, 욕망. A, 액션, 행동인데요. 최근의 패턴은 뭐 이거 뜻 같은 거 물어볼 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일단 아이다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고객점입니다. 왜 그러냐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절대 빠지지 않는 문장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하는 전략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 중에서 그 너무 기니까 뭐만 기억하자.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이 말 절대로 안 빠지고 나오니 그 말 나오는 순간 정답을 고객으로 잡자 이 말이요. 오케이? 이제 시장 점유를 보시면 그게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나옵니까? 근데 STP는 하나하나가 약자겠죠. S,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 세분화 전략. T, 타겟팅 그래서 목표 또는 표적 시장의 선정 전략. P, 포지셔닝 바로 시장 차별화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목을 잘 봐요. 우리가 내용 몰라도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건 시장을 여러 개로 나눈다, 쪼갠다의 뜻 아니겠어요? 이걸 예쁘게 말하면 소비자 또는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연령대에 따라서 소비자 집단 구분도 해보고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여러 소비자 집단을 나눠본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뭐다? 시장 세분화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그 다음이 타겟팅, 목표 시장, 표적 시장의 선정인데 그럼 세분화된 여러 개로 나누어진 그 소비자 집단 중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타겟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어차피 마케팅 론은 출제하는 놈마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문장편 나중에 기본 수업 받아보면 학을 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입에서 말하는 건 그나마 자주 나왔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래요. 포지셔닝은 시장 차별화인데 이건 뭘까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사 제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 여러분 질문합니다. 포지션이 우리말로 뭐유? 위치죠. 자,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사 제품을 어디에 뭐 위치 나오면 포지셔닝을 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위치자 나오면 포지셔닝이 답이에요. 자, 그럼 SP 끝났죠? 그럼 4P 믹스가 있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4P 믹스의 동생이 커피 믹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뭐 신뢰할 건 없겠죠. 근데 믹스라고 하는 건 뭔가 혼합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4P 믹스를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마케팅 믹스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4P라고 하는 건 알파벳 P라고 시작되는 네 가지 요소를 혼합하는 거죠. 그 네 가지 요소가 뭐냐? 순서 관계없이 프라이스, 가격이 되겠죠. 프로덕트, 제품이 될 것이고, 플레이스, 유통 경로, 프로모션, 판매 촉진. 그래서 4P 믹스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예컨대 뭐 프라이스 그러면 뭐 가격 전략에 고가 전략과 저가 전략이 있다는 등, 또 프로덕트 제품 전략에는 뭐 그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다, 아파트 단지 내 뭐 실개천 설치다 이런 말 써놓고 이게 4P 믹스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걸 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단순 암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고 제가 요 말 나오면 요거 답이에요. 밑줄 그어드리면 그것만 외워놔도 다 맞춘 대목이니까 고민할 대목이 아니에요. 오케이? 끝.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케팅론까지 모두 끝내봤고 대망의 감정평가론으로 이어갑니다. 오케이? 예. 자, 감정평가인데요. 맨 처음에 감정평가의 뜻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첫 번째 나오는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감정평가의 의미 자체가 감평 규칙의 규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법규의 규정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요? 감정평가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오지 않나요? 그게 감평 규칙의 규정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그 법규 아닌 그런 말들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는 뭐만 알자. 법의 규정만 알아두자. Understand? 자, 그럴 때요. 이번에 감정평가의 분류, 뭐 제도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 말 뜻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무슨 말이 나오면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누가 평가하느냐, 누가 감정평가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예쁘게 말하면 평가 주체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공적 평가는 뭐냐? 공적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공적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를 뭐라 그럴까요? 공적 평가라고 해요. 오케이? 그런데 공인평가는 그 공적 기관의 의뢰를 받은 자격이 있는 개인에 의한 감정평가를 뭐라 그런다? 공인평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요게 약간 그 사입이지만 원래 공인할 때 인이 한자로 사람 인자는 아니에요. 사람 인자는 아닌데 누가 한자 물어보진 않으니까 공인평가할 때 인을 그냥 사람 인자로 보자. 그러면 개인에 의한 평가다.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한자 잘못 외웠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고사하지 마시고. 오케이? 게임 끝.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의 안 물어봐요, 이런 거. 거의 안 물어보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또 왜 그런 것도 말 안 하고 넘어가냐고 또 게시판에 도배를 당할까봐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 그 다음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 나오죠. 여러분 그 법률 용어에서 필수적이다 이 말은 반드시의 뜻이에요.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억합니다.
필수적 평가는 필수 의무적 평가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면 필수적 평가고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의무적 평가인데 여기 대표가 뭐냐면요. 여러분 과세의 뜻이 뭐예요? 세금 부과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예컨대 뭐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그 토지든 건물이든 값어치를 알아야 거기에 바탕을 두고 얼마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세를 위한 감정평가, 또 뭐 경공매일 위한 감정평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필수평가예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되는 평가가 뭐냐? 여러분 뭐 돈이 좀 부족할 때 은행 찾아가서 뭐 주택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 오시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우리가 맡기는 그 담보 물건의 가치가 얼마쯤 되는가 평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담보 물건의 가치 평가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다? 임의적 평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넘어오시면 공익평가와 사익평가. 근데 벌써 제목 보는 순간 공익의 반대가 뭐유? 사익이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평가면 공익평가고 개인 사적 이익을 위한 평가면 사익평가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셨던 뭐예요? 필수적 평가. 그 필수적 평가와 지금 보시게 되는 공익평가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수적 평가에 속하는 건 공익평가에 속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사익평가에 해당하는 건 모두 임의적 평가라고 보셔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금융기관의 담보 물건의 가치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의적 평가 그랬죠. 동시에 그 담보 물건 가치 평가는 은행 개인의 이익을 위한 평가니까 사익평가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고자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므로 필수지만 동시에 세금 부과는 특정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구성원 전체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익평가 아니냐.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가로 4번에 법정이 나오는데 이 법정을 자 하나씩 해볼까요? 법률로 정한 대로 평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무슨 평가다? 법정 평가. 자, 그럼 여러분 응용해 보세요. 만약에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는 평가는 무슨 평가일까요? 비법정. 아니, 그럼 응용을 해 보시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법정 평가할 때 제가 하나씩 끊었잖아요.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평가가 법정이라며. 그럼 그게 아니다 부정할 때 주로 아니 불자나 아닐 비자 쓰는 거 맞죠? 그럼 법정 앞에 부정 써가지고 근데 불법정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정 평가. 오케이? 물론 그런 뭐 내용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 하나를 바탕으로 그것과 반대의 용어를 쓸 때 아닐비나 아니 불자만 붙여주면 그 반대 용어가 된다는 거죠. 그 용어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부동산 가격 이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인 게 가치와 가격이라는 제목이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가치와 가격이 있어요? 예. 그럼 이걸 제가 간단히 칠판에 써놓고 양쪽 비교해 보면 뒤에 나오는 게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 제목들이 왜 그런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칠판 한번 보세요. 일단 가치라고 있는데 이 가치는 장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을 가치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원래 정식 문장은 좀 더 길겠지만 핵심만 따지면 결국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보유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앞으로 얻게 되는 편익,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만든 값을 뭐라 그런다? 가치라고 해요. 근데 잘 봐요. 무슨 가치로 만들었다?
현재 가치로 만든 게 가치잖아요. 그럼 현재의 가치로 만들었으니까 가치는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 악, 옳고 그름, 이쁘다, 뭐하다 이건 전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뭐 곰돌이는 웅녀를 보고 어머나 이런 선녀가 하강했네 너무 이뻐 하는데 옆에 있던 곰돌이가 옆에 있던 저 곰탱이가 곰돌이를 붙들어 흔들면서 뭐라 합니까? 너 눈 삐었나 너?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쁘다, 추하다, 뭐 나쁘다, 착하다 이 모든 것은 일정한 기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 진운의 안경이다 이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주관적이고 또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면 특별히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뭐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이다. 그럼 봐봐. 만약에 가치자가 나왔는데 뭔가 객관적이다 또는 뭐 구체적이다 그런 말이 끼어 있으면 그 문장 뭐 뒷말 읽을 필요도 없이 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치가 주관적이라는 말은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하나뿐이 없다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는. 그럼 가치는 다원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일단 요거의 가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비슷한 게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근데 가격은 실제 거래 시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미 지불이 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가격. 이미 지불이 됐어요. 잘 봐요. 지불된이죠. 그럼 지불이 됐다는 건 지불이 완료가 된 거죠. 이미 돈을 준 거죠. 그럼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미 지불이 됐으면 이미 과거라는 말이 나와야지. 과거인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아시겠어요? 이런 걸 헤매는 건 제가 분노를 합니다. 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미 이 말이 나왔다는 순간 과거지요. 헤맬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점에서 가격은 무엇의 값이다? 과거의 값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몇 년 전 기출문제에 요 위아래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다음 중 틀린 거 그래가지고 가치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과거의 값인 반면 가격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현재의 값이다. 이래버리면 근데 그 문장이 다 사실 맞는 문장을 열거해놓고 딱 하나 과거 현재 위치만 바꿔놨거든요. 그럼 어때요? 지금 빨리 풀어야 되는 어떤 촉박함에 빠진 수험생 입장에선 대충 앞이 연결이 되고 맞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가치와 이 상대적 개념이 가격이라면 주관의 반대가 뭐요? 객관이지. 그럼 추상의 반대가 구체적이다. 그럼 다원의 반대는 일원. 오케이?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걸 가지고 여기 지금 가치는 다원적이고 가격은 일원적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나 교과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가치는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하는 반면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하나만 존재한다가 1원이고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게 다 원이잖아요. 그럼 그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지문이. 오케이? 그러면 느낌 와요? 아, 여기서는 저 간다는 말을 뭐 객관, 주관, 추상, 뭐 구체 이런 것들을 좀 섞어 놓는다든가 또는 뭐 하나만 있다,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런 걸 뭐 앞뒤를 바꿔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을까 느낌 와요, 안 와요? 느낌 알죠? 우리나라에 느낌 아니까. 자, 그럴 때 이렇게 다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봐요. 전부 요 안에서 요거 위치 바꾸고 앞뒤 바꿔놔서 문제를 틀리게 만들지 완벽하게 틀리게 만드는 문장 안 줘요. 아시겠죠? 예. 이래요.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뭐예요? 분필이야. 어떤 물건이죠. 근데 이 분필의 가격이 100원이다. 그럼 100원이란 말은 이 분필의 가격인 거죠. 오케이? 근데
100원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 분필이란 물건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가치의 화폐액적 표현이 가격이다. 오케이? 그래요. 그럼 이제 일단은 요 가격은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현했다는 건 이해가 가시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떤 물건의 가치 자체가 오르면 그걸 화폐액으로 표시한 가격도 오르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가치가 오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반대로 가치가 내려가면 가격도 내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럼 일단 화살표 방향을 일단 보세요. 지금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화살표를 보라고 했는데 어디를 보는 겁니까? 자,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아시겠죠? 근데 우리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 비례, 반비례? 비례. 그럼 일단은 가치와 가격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컨대 가치 가격 했는데 무슨 반비례다, 역이다 이러면 쓰면은 되는 거 아니요?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두 번째 알 건 뭐냐? 결국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봐요. 가치가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 아니냐고. 오케이?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다. 잘 봐. 요 문장을 잘 생각해 보라고.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다. 그럼 기초란 말이 좀 헷갈려서 그래요? 그럼 기초라는 대신에 바탕, 토대, 라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결국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문장에서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른다. 이 말은 맞지만 가격이 오르면 가치가 오른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라고. 우리가 볼 땐 그냥 그저 그렇게 앞뒤 한 글자 바꾼 말로서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들이 전부 기출문제. 왜? 순간 멈칫한 순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당당은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지문 하나 날려볼 테니까 이건 OX가 아니고 그냥 들어보세요. 대상 부동산 또는 특정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그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 OX. 맞잖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격 오른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그 맞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왜? 가격의 기초는 가치니까 가치가 변동해서 가격이 바뀌는 거지. 가격이 바뀌어서 가치가 변동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Understand? 자, 살펴봤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그럼 그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왜 그 부동산 시장론 배우실 때 그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은 뭐 내용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암기법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기능에는 종량 자고가 그랬고 특성은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이렇게 암기법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그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물어보는 거 아니 그런 눈빛 안 보여도 돼요. 근데 그 거상은 시국을 고려하여 매수한다 할 때 수가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거를 가격에 왜곡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장기로 가면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30년 내내 뭘 갖고 장난쳤느냐. 단기장기 위치만 바꿔가지고 30년 내내 똑같은 문제를 낸다고.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다음 좀 틀린 거 골라라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일치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괴리된다. 그럼 단기 장기 위치 바꿨죠. 아니 나중에 보시라고 기출문제를 보시고 모의고사를 보시고 시중에 문제집을 보시라고 그것만 가지고 30년 내내 그것만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하도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시고 익히잖아요. 아니 출제자들도 사람 아니요. 그 사람들 뭐 용가리 통뼈인가? 뭐 완전히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익히고 여러 문장편을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대충 아 이거 무슨 의도 냈구나 해가지고 뭔지를 몰라도 답은 구한다고. 아시겠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봐봐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가로 1번 의의를 보시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가격과 가치의 관계 그래가지고 가격의 본질은 가치고 그래서 가격은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 나오죠. 그리고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가격이 되고 가격은 가치의 액적 또는 화폐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며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른다는 말 나와요. 그리고 3번에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이고 또 가격은 그 아랫줄, 객관적, 구체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칸 건너뛰어서 동그라미 5번에 과거값, 현재값 그랬을 때 지금 첫 번째 줄 가격은 맨 오른쪽 과거의 값, 두 번째 줄 가치 해놓고 세 번째 줄에 현재의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6번에 가치의 다원적 개념 그래가지고 지금 첫 번째 줄 중간에 가격 나왔죠. 가격은 끊고 맨 오른쪽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는데 두 번째 줄 가치 끊고 맨 오른쪽에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일원적이고 가치는 다원적이라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제가 이것든 얘기하면서 양호 비교했던 게 다 있잖아. 오케이?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마 막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개론에서 투자론과 간평론이 더럽게 어려워 이러면서 그거 거의 포기해. 자, 지금 물론 앞부분이지 하긴 하지만 포기할 만큼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 보세요. 여기 기출문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소한 용어들 익숙하지 않은 말이 익히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힘이 드니까. 그 포기해놓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어려운 건 낸다는 건 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출제자에 대한 예의로서 안 풀어야지. 그럼 어떻게 풀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요, 관계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형성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해야 되는데, 와우, 이것도 기출문제 아니요. 한 5년 전쯤인가 이걸 앞뒤를 바꿨네.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형성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거지. 발생이 형성에 영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걸 공부나 했겠나? 그러니까 영향을 줘? 봐도 이게 뭐지?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 입장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수험생들이 저절 스스로 안 나와 평가를 잘라버리니까. 자, 어떤 말도 그게 아무리 하찮은 말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됐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가치 발생 요인으로서 그 1번에 보면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전성 이런 말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뭘까요?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가치 발생 요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암기법이 하나 있어요. 유유상이. 지금 가치 발생 요인, 그러니까 제목은 가치 형성 요인인데 그 내용은 가치 발생 요인의 결합에 의해서 뭐 가치가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치 발생 요인의 암기법은 유상이에요. 이때 유가 뭐냐면 유용성인데 그 유용성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유효수요고 세 번째가 상대적 희소성이에요. 그리고 이는 권리의 이전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유유상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요 상대적 희소성까지는 모든 학자들의 주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 가치 발생 요인 아니냐 이 주장 같다고. 그런데 이게 달라요. 권리의 이전성은 어떤 학자는 얘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전성은 포함이 안 돼 라는 학자들의 다툼이 있더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다? 유유상이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는 이견이 없는데 마지막 이전성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나왔어 이것도? 3년 전 기출문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권리의 이전성은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자, 이전성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는 것은 그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 그래서 학자들 간의 다툼을 반영한 지문이 나왔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일단 기본으로 유유상의를 깔아두되 마지막에 이전성은 학자들 간의 다툼이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자 이 말이요. 오케이? 물론 얘네들도 깊숙하게 그 문장 만들면 어렵습니다. 근데 기초 단계니까 그건 제가 가볍게 배제할게요. 왜? 한 달 뒤죠. 기본서 보면 아주 머리 부서져요. 그때 가서 부서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벌써 연말인데 뭘 벌써 부서져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치 발생 요인 나오죠? 오케이. 자, 그 가치 발생 요인에 거기 보면 이 중에서 자 거기 가치 발생은 다시 반복이 되고 그 중에서 효용성, 희소성, 유효수요는 경제적 요인이고 이전성을 법률적 요인을 한다는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구분이 문제화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있다고 해서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 정도 일단 가볍게 보세요. 나중에 어차피 기본서 봐야 틀이 잡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 나오죠? 예, 요거 잠깐 쉬었다 갈까요?